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우리는 왜 부정행위에 끌리는가? 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댄 에리얼리가 쓴 행동경제학 그리고 인지심리학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그 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의 궁금증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들로 이루어진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책 읽는 동안에 저도 아주 새로운 영역이라서 즐겁게 책을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마지막 장 그리고 역자 후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낙관적 결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297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우리는 정직함과 부정직함이 전혀 다른 두 유형의 동기가 혼합된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동기에 따라 부정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동기에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길 바란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다시 말해 케이크를 온전하게 갖고 있는 동시에 먹어치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표현은요, 영어에서 아주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A도 갖고 B도 갖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결국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아주 유명한 그 격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의 곳곳에서 설명한 퍼지 요인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유연한 추론과 합리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그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아주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사람들은 케이크를 괄호 열고요. 케이크의 아주 작은 부분을 가로 닫고 먹는 동시에 케이크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이는 부정행위에 따른 열매를 거둬들이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살펴보았듯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돈의 규모나 부정행위를 할 경우 발각될 확률과 특정한 요인들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도덕적 규범의 상기자, 돈이라는 실체의 구체성과 추상성 정도, 이익 충돌, 정신적 고갈, 짝퉁 상품 소지, 허위 실적, 학력, 허위 실적 가로 열고 학력 가로 닫고 상기자라는 얘기는 기억나게 해주는 장치라는 얘기입니다. 가로 열고 예를 들면 가짜 졸업장 가로 닫고 창의성,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목격, 팀원들에 대한 배려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여러 실험들이 부정직함에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들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명문대학 학생들로 나중에 어느 정도의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를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최소한 부정과 불법의 전형적인 인물 집단에 속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나나 당신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슬프게도 이런 사실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부정행위를 조금씩 저지를 수 있는 소질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발언이 매우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좋은 소식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표준적인 경제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선하다. 사실 순수하게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정행위는 얼마 되지 않는다. SMORC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의무라기 짝이 없는 패배자일 것이다. 네, SMORC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까먹어서요.
한참 걸리네요. 네, 이게 합리적 범죄의 단순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라서 저도 까먹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합리적 범죄의 단순 모델. 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SMORC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의무라기 짝이 없는 패배자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당신 행동을 돌이켜보라.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 직장 동료가 책상에 지갑을 둔 채로 자리를 비우고 긴 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했지만 당신은 거기에 손대지 않았다. 커피숍에서 낯선 사람이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자기 노트북을 봐달라고 했을 때도 당신은 그 노트북을 들고 달아나지 않았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트에서 카운터의 점원이 깜빡 잊고 물품 하나를 계산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그 사실을 점원에게 알려줬다. 또한 당신은 아무도 없는 거리에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자전거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 이 모든 경우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은 지갑이나 노트북이나 자전거를 훔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런 수많은 기회를 흘려버린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네, 다음 소제목은 진짜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험들을 하면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테스트했다. 때로 기회가 닿는 대로 최대한 많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봤다. 예를 들어 매트릭스 실험에서 전체 20문제 중 15문제 이상 정답을 맞췄다고 주장한 사람을 거의 못 봤다. 그러나 20문제를 모두 맞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따금씩 나타났다. 이들은 비용 편익 분석을 한 다음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사람들이며 우리가 이들에게 빼앗긴 돈은 몇백 달러에 불과했다.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다. 한편 우리는 겨우 몇 문제만을 부풀리는 사람은 수만 명이나 봤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나머지 우리가 이들에게 빼앗긴 돈을 모두 합하면 수천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우리가 이들에게 빼앗긴 돈은 적극적인 부정행위자들에게 빼앗긴 돈보다 훨씬 더 많았다. 적극적인 부정행위자 및 소극적인 부정행위자에게 빼앗긴 돈의 규모를 볼 때 우리 실험의 결과는 사회 전체의 부정행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최대치의 규모로 도둑질을 한다.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은 야근 시간을 부풀리고 보험금을 실제 피해 규모보다 높게 청구하며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는 등 여기저기에서 매우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기업들 역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매우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신용카드 회사를 예로 들어보자. 이들은 온갖 종류의 수수료 및 벌칙 조항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아무 이유 없이 전체 수수료율을 아주 조금 올린다. 이것을 기업에서는 보통 세입 증가라고 표현한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은행은 일부러 처리 과정을 지연시켜 고객의 돈을 하루 이틀 더 붙잡아두기도 하고 ODP, 이른바 리볼빙 제도나 마이너스 통장처럼 잔고가 없을 때 자동으로 높은 이자율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나 ATM을 통해 높은 수수료를 물린다.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노골적이고 뻔뻔한 범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소하지만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미국인과 중국인 중 누가 더 잘 속이는가? 나는 전 세계 곳곳을 자주 돌아다닌다.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온갖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정직성과 도덕성에 대해 물어보곤 한다. 그 결과 나는 문화적 차이가 부정행위에 어떻게 기하는지 알게 됐다. 여기서 문화적 차이 다음에요. 설명이 있습니다. 지역 차원의 차이든 민족적 및
국가적 차이든 혹은 기업 차원의 차이든 상관없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성장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잠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당신 조국의 국민은 미국인보다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더 적게 하는가?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뒤 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국민이 미국인보다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캐나다 사람들과 북유럽 국가 사람들은 미국인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믿었는데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예외였다. 나는 사람들이 내린 이런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나머지 이런 문화적 차이를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각기 다른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적 동기의 수준을 보정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했다. 예를 들어 매트릭스 과제 한 문제당 보수를 1달러로 정할 때 이 돈이 어떤 지역에서는 매우 큰 금액일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작은 금액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트릭스 과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그 지역에서 판매되는 맥도널드 햄버거 가격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맥도날드 햄버거의 가격을 책정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지역별 구매력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가격을 매겼으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도날드 지수를 활용하는 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어린아이부터 바쁜 직장인까지 모두 인구 통계학적으로 단일한 집단으로 묶인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다른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했고 결국 지역의 술집에 실험실을 차리기로 했다. 이른바 맥주 지수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피실험자들에게 매트릭스 정답 하나당 맥주 0.5리터 괄호 열고 미국에서는 0.47리터인 1파인트를 편의상 0.5리터로 번역했다. 네, 파인트란 건 약 이제 450mg쯤 됩니다. 유럽은 특히 영국은 파인트를 쓰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리터법을 쓰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 500cc랑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실험자들에게 매트릭스 정답 하나당 맥주 0.5리터 가격의 4분의 1을 지급했다.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 피실험자들은 모두 취하지 않았으며 취한다는 얘기는 술에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술집에 술을 마시러 들어온 사람들로 한정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성장했으므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했다. 나는 이스라엘인이 미국인보다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확신했다. 결과는 매트릭스 실험에서 이스라엘인 피실험자들이 미국인 피실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중국인 동료 셜리 왕은 중국인이 미국인보다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이번에도 예상은 빗나갔다. 중국인의 부정행위 수준은 미국인의 그것과 동일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프란체스카 지노 역시 이탈리아인이 미국인보다 부정행위를 많이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탈리아 한번 가보시죠. 부정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분이었네요. 이탈리아에 한번 가보시죠. 부정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추정 역시 빗나갔다. 우리는 터키나 캐나다 그리고 영국의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결과에 비춰볼 때 부정행위의 규모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였다. 적어도 그때까지 우리가 실험을 한 국가의 국민들은 그랬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나라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른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실험에서는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부정직함이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리해야 했다. 나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부정행위의 중요한 어떤 측면을 반영하며 또한 문화적 차이 역시 실제적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실시한 매트릭스 과제는 문화적 맥락 바깥의
존재한다. 즉 이것은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환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매트릭스 과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적 유연성의 범위를 시험하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어떤 상황과 행동을 재구성할 뿐이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행위들은 어떤 깊고 복잡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문화적 맥락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부정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이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취하고 그것을 변형시켜 도덕적 영역의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혹은 배제시킬 수 있다. 또 이것은 다른 행동들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퍼지 요인의 범위를 바꿔놓을 수 있다. 표절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 대학에서 표절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아시아 및 중동의 문화권에서는 이 행동이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포커 게임과 같은 것으로 인식된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부정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문화권에서는 탈세, 불륜, 불법 다운로드, 한산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무시하기 등과 같은 부정행위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런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권장하기까지 한다. 물론 부정행위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인 영향력 측면에서나 부정부패를 만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측면에서 모두 문화가 부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 문화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차이를 비교할 목적으로 실시한 실험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다. 라첼리 바르칸 교수와 나는 의회 직원들이 즐겨 찾던 워싱턴 DC의 한 술집에서 실험을 진행했고 뉴욕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술집에서도 실험을 했다. 이 두 차례의 실험이 문화적 차이를 드러낸 유일한 경우였다. 정치인과 금융인 중 누가 더 부정행위를 많이 저지를까? 실험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나는 정치인들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이런 내 예상은 빗나갔다. 금융인들이 무려 2배 가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렇다고 정치인 친구들보다 금융인 친구들을 더 의심하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정치인 피의 실험자들은 의원실 소속 직원들로 아직 정치 초년생들이며 정치계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부정행위와 불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륜이나 적절치 못한 인간 관계가 갈망하는 기묘하고 다채로우며 놀라운 여러 가지 속임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 어떤 책도 부정행위를 온전하게 다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부정행위는 실제로 불륜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가? 불륜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극적 즐거움의 원천 중 하나다. 리즈 테일러, 찰스 왕세자, 우피 골드버그, 타이거 우즈, 브래드 피트, 맥 라이언, 아놀드 슈워제네거 등과 같은 불륜의 주인공들이 배우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황색 저널리즘 신문사들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을 것이다. 불륜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부정행위의 수많은 예 중 가장 전형적인 사례다. 우선 불륜은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불륜의 경향성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이것의 정당성을 합리화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지 어떤 기회가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키스처럼 아주 작은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륜의 강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다른 요인이다. 배우나 소설가처럼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들이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나 소설가처럼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르는 불륜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심지어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다. 다른 종류의 부정행위와 마찬가지로 불륜 역시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연애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자주 본 사람은 자신이 목격한 이런 사건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게 돼 있다. 불륜이 이처럼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인데 왜 이 책에서는 이것을 별도의 장으로 다루지 않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사실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문제는 데이터였다. 나는 실험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이것을 글로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나의 성향이다. 그런데 불륜을 주제로 해서는 실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데이터 역시 불륜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어떤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불륜이라는 주제에 대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추정밖에 없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우리가 속이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사람은 누구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런 행동을 하고도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꾸며대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데 탁월하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부정한 행동에 전염돼 이것을 따라 하기까지 하며 한번 부정행위를 하고 나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우울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다시 읽겠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금융위기를 겪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삶 및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비이성적, 즉 부조리가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인간성 상실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우리는 이성과 비이성, 즉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문제에 도달했으며 시장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의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이성의 사원은 여기서 이제 절 같은 영어로 템플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성의 사원은 산산이 부서졌다. 덕분에 우리는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구조를 마련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우리가 이 새로운 구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2008년의 금융위기는 헛되이 낭비한 위기가 되고 말 것이다. 네, 앞에 표가 좀 있었는데요. 표에 대한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여기 표 9는요. 307쪽에 부정행위를 형성하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밑에 피라미드처럼 하나 돼 있고요. 이렇게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블록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제가 이 표를 좀 읽어드리면요. 부정행위 증가 요인으로는 합리화 능력, 이익 충돌, 창의성, 하나의 비도덕적인 행동, 고갈, 나의 부정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목격, 부정행위 사례를 보여주는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는 부정행위로 얻을 수 있는 돈의 액수, 그리고 발각될 가능성, 그리고 부정행위 감소 요인은 서약, 서명, 도덕적 상기자, 감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던 내용들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 그리고 박스에 글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교훈에서 오늘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멘토 모리가 아닐까 싶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 시절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은 로마 거리를 행진하며 전리품을 자랑했다. 이 장군들은 자주색과 황금색의 의전용 의상에 월계관을 쓰고 얼굴에 붉은 칠을 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이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런데 이 축하 행사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다. 노예 한 명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장군의 귀에 무언가를 계속 속삭였던 것이다. 이때 노예가 한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였다. 이 말은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승리에 도취한 장군들이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설정이었다. 메멘토 모리는 머리를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내게 맡긴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도 잘못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혹은 당신도 이성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로 바꾸겠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며 사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결정적인 조치는 우리의 단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네, 메멘토 모리는 이어령 교수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곳에서 충분히 다뤘던 것 같습니다. 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부정직함 및 부정행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경영대학원들은 커리큘럼에 윤리학 강좌를 포함시키고 기업들은 직원을 모아놓고 윤리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며 정부는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전략들이 과연 효율적일까? 도처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이런 조치들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연구 결과도 그런 미봉책들은 부정행위의 심리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정책들이나 절차들은 특정한 일련의 행동 및 동기를 표적으로 삼지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바뀐다. 또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는 필연적으로 SMORC가 작동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단순한 모델은 부정행위의 실제 추동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실은 이 책을 통해 이미 확인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정행위를 제어하려면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할까? 나를 따라 여기까지 온 독자라면 먼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알 것이다. 그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효율적인 처방들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부정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유혹을 받으므로 유혹의 순간에 도덕성을 상기시키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익 충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익 충돌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고 금지해야 한다. 우리는 주변 환경과 정신적 및 육체적 고갈이 부정행위와 관련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부정행위의 사회적 전염성을 이해하고 나면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부정행위의 사회적 전염에 맞서 싸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재정립하고 더불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들을 갖고 있다. 천주교의 고해성사에서부터 유대교의 욤 키푸르와 이슬람교의 라마단, 심지어 한 주에 한 번씩 지키는 안식일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제의 형식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해 타락한 생활을 중단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새해에나 생일에 혹은 직업을 바꾸고 새로 시작할 때나 실현을 당했을 때 새로운 결심을 한다. 이런 것들 역시 새로운 시작의 기회인 셈이다. 내 앞에 우리가 잘 모르는 유대교의 욤 키푸르가 있는데요. 이게 금식과 속죄 기도를 하는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갑니다. 최근에 나는 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다양한 새 출발들의 효율성에 대한 일련의 실험들을 시작했다. 이 실험들은 천주교의 고해성사 형식을 빌리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방법을 도구로 사용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이런 방법들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효과를 매우 성공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도덕적 기준을 예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같다.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부정직성의 경향을 포함해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어떤 경향들을 사회가 적절하게 제어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도덕을 지킬 의무를 상기시킨다.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특히 참회의 기도를 생각해보자.
하느님 아버지, 죄를 범한 저를 용서해 주소서. 힌두교에서는 속죄를 실천하는 행위가 있다. 이처럼 수많은 종교적 각성장치들이 우리 실험에서 십계명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상기시킨다. 이런 장치들이 매우 유용하므로 산업이나 정치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치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기업가들에게 윤리적 서약을 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용서를 빌게 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들이 부정행위를 제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어쩌면 종교적 의미의 회개를 세속적 차원으로 적용한 장치들은 잠재적인 부정행위자가 좀 더 신중하게 자기 행동을 선택하게 하고 과거의 잘못을 잊고 새 출발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의 도덕적 충실함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이다.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몇 종교적 분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화의식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다. 이런 분파 집단 중 하나가 천주교의 비밀 결사 집단인 오프스데이인데 이 집단의 구성원은 채찍으로 스스로를 매질한다. 나와 동료들이 어떻게 해서 오프스데이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됐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와 요엘 임바르, 네덜란드 틸브루크 대학 교수, 데이비드 피사로, 코넬 대학 교수는 스스로를 매질하는 의식이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하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포착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이런 행동을 통해 옳지 않은 행위를 했다는 느낌이 지워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고통을 준 행동이 사람들이 용서를 빌고 새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오프스데이의 제의처럼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접근 방법을 실험에 동원하기로 했다. 물론 우리는 좀 더 현대적이고 통제 가능한 방식의 매질 방법을 고안했다. 그것은 전기 충격이었다. 코넬 대학의 심리 실험실에서 실시한 이번 실험에서 우리는 피실험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눴다. 첫 번째 집단의 피실험자들에게는 죄의식을 느낀 적이 있는 과거의 경험을 글로 쓰라고 했다. 두 번째 집단의 피실험자에게는 슬픔, 괄호 열고 부정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죄의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 과거의 경험을 글로 쓰라고 했다. 마지막 집단의 피실험자들에게는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과거의 경험을 글로 쓰라고 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단계의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다. 그것은 전기 충격기의 충격을 스스로 조절하는 과정이 포함된 실험이었다. 그 다음 단계의 실험에서 우리는 피실험자들의 손목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장치를 연결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하는 전기 충격의 강도를 조절하고 충격을 주는 버튼을 누르는 방법 등 전기 충격기의 작동 방식을 피실험자들에게 알려줬다. 우리는 전기 충격 수준을 가장 낮은 단계로 설정해 놓고 실험을 시작했으며 피실험자들에게 충격의 수준을 더는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점차 높여가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물론 가학성 변태자들이 아니지만 피실험자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고통의 수준을 어디까지 높이는지 알고 싶었다. 우리는 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고통의 수준이 피실험자들이 속한 집단, 즉 그들이 놓인 실험 조건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피실험자들이 죄의식을 느낄 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받는 고통의 수준을 한층 높임으로써 스스로를 정화하고자 할 것인지 궁금했다. 실험 결과는 이랬다. 중립적인 조건의 집단과 슬픔이라는 조건의 집단에서는 스스로에게 주는 고통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동일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는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죄의식 조건의 집단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피실험자들이 고통의 수준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물론 이 실험이 오프스데이가 했던 자학 행동의 정화 효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 실험의 결과가 암시하는 바는 분명하다. 그것은 자기 학대의 고통을 통한 정화의식이
죄의식에 대처하는 인간 행동의 중요한 한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어떤 형태의 체벌을 가하는 것은 용서를 빌고 새 출발하기 위한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방식을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이런 체벌을 내린다 해도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을 몇몇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에게는 당장 이 방법을 적용해 보고 싶다. 그리고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좀 더 세속적이면서 우아한 방식의 새 출발 제의 사례가 있다. 오래전에 어떤 강연장에서 만난 여자에게서 들은 그녀의 언니 이야기다. 그녀의 언니는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사도우미가 며칠에 한 번씩 냉장고에서 고기를 훔쳐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번에 훔쳐가는 양은 많지 않았지만 말이다. 언니는 이런 사실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이따금씩 요리할 고기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 짜증나는 정도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가사도우미의 행동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치를 취했다. 첫 번째 조치는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가사도우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군가가 냉장고에 고기를 훔쳐가는 것 같아 자물쇠를 채우기로 했으며 열쇠는 자신과 가사도우미 두 사람만 갖고 있을 것이라고 알려줬다. 아울러 가사도우미에게 냉장고의 고기 감시라는 또 다른 책임을 지우는 대가로 약간의 돈을 더 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또 새로운 감시 체계를 도입하자 가사도우미의 고기를 훔쳐가는 행위는 사라졌다. 나는 이 사람이 선택한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 이유로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이 가사도우미의 도둑질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부정행위와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녀의 도둑질은 처음에 아주 작은 고깃점 하나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청소를 하면서 고기를 조금 떼어 먹는 건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한 번 도둑질을 하고 나자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이 훨씬 쉬워졌다. 그런데 주인은 냉장고의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냉장고를 감시하는 과제를 가사도우미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녀가 예전의 도덕성을 회복할 기회를 줬다. 또 가사도우미에게 열쇠를 맡기며 신뢰를 보여준 주인의 행동은 가사도우미가 도둑질이라는 행동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고 그 집에서 지켜야 하는 정직성의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쇠가 있어야만 냉장고 문을 열 수 있었으므로 냉장고에 들어있는 고기를 훔치는 행위는 예전보다 더 의도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합리화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이런 조치들은 우리가 피실험자들이 문제의 정답을 확인하는 부정행위를 하려면 마우스를 모니터 하단으로 가져가야 되도록 설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컨대 이런 장치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채택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안의 부정직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과거의 잘못에 마침표를 찍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적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훌륭한 사례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인종차별 정책을 일삼던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수십 년 동안 국민의 대부분을 억압해왔던 악습을 폐지하고 민주주의가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부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다른 여러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의 목표는 징벌이 아니라 화해였다. 이 위원회가 과거의 인종차별 정책에 따른 아픈 상처와 기억을 말끔히 지웠다고 혹은 그것이 충분히 치유됐다거나 사라졌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활동은 과거의 나쁜 행동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어떻게 도덕성을 회복할 것인가 입니다. 지금까지 부정행위 및 부정직함에 대해 배운 것들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저지르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의 추진력이 어떤 합리적 및 이성적 요인들이라 생각해 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만 알았던 비합리적 및 비성적 요인들이 실제로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도 알았다. 실제 현실에서 어떤 요인들이 작동하고 어떤 요인들이 무관한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의사결정이나 행동경제학 연구에서 끊임없이 목격되고 있다. 두루뭉술하게 말한다면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상당수는 사람들이 하는 의사결정을 추동하는 진짜 요인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결론 짓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정직함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비합리적인 성향의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례다. 부정직함은 우리 주변에 도처에 퍼져 있다. 우리는 부정직함의 마술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직함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부정행위 및 부정직함을 포함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실제로 유발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행동을 통제하고 결점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사회과학의 진정한 목적이다. 나는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이 여정이 더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떠오를 것이라 확신한다. 이는 분명 좋은 소식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비이성적인 인간, 댄 에리얼리의 생각이다. 네, 이렇게 책이 이제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뒤에는 이제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크날리지먼트라고 해서요. 책 쓰면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역자 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가 나의 동료들이 있는데 나의 동료들을 뭐 한 명 한 명 거론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건데 그걸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역자 후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21쪽입니다. 2002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 경제학상 시상식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가 사상 처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괄호 열고 1992년에 게리 베커가 경제학의 영역을 인간 행동과 상호작용으로까지 확대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지만 그는 경제학자였다. 데니엘 카너먼은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고정관념에 기초한 인간의 두루뭉술한 사고와 편향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인간이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저는 합리성이란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발언은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주류 경제학의 기본 토대 자체가 잘못됐다고 공격했다. 그 후로 한국에서도 행동경제학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점차 익숙한 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이 책의 저자이며 역시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댄 에리얼리가 상식밖의 경제학, 경제심리학 등의 저서를 통해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기존 경제학이 무너진 자리에 행동경제학에 입각한 자신의 새로운 가설을 내세우면서 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은 본격적인 경제학서가 아니다. 전작인 상식밖의 경제학이나 경제심리학이 이런 내용이다. 대신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행동경제학의 기본적인 관점을 부정행위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심리학
실험들을 통해 확인시켜주는 책이다.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실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재미있다는 점이다. 재미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심리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심리학 자체가 흥미진진한데 그 위에 과학적인 탐구와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이라는 요소까지 결합돼 더 큰 흥미를 유발한다. 다른 하나는 저자의 훌륭한 글솜씨 때문이다. 학자가 대중적인 글까지 재미있게 잘 쓰기란 쉽지 않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전작들에서 발휘했던 대중적인 글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심리학 실험에 대한 내용이 전공자가 아닌 일반 독자에게는 어렵고 딱딱할 수밖에 없지만 저자는 부정행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크게는 행동경제학, 작게는 인간 심리에 관해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의 근원을 더듬어 가면서 넓게는 인간의 비합리적 특성, 좁게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의 초점이 어떻게 확장되고 변용되는지 개인적인 일화를 곁들여 생생하게 보여준다. 덕분에 독자는 심리학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경제학의 기본적인 전제를 충실하게 자기도 모르게 학습하게 된다. 욕망이 없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며 따라서 부정행위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인간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행위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저자의 결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부정행위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도덕적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지 탐구하고 또 그에 대한 희망적인 대안을 찾아낸다. 저자의 연구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부정행위의 추악함과 이것이 빚어내는 엄청난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 안에 그리고 사회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직함의 마수를 벗겨내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현실적인 해법이 나오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와 관련해 본문 중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행동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실제로 이끄는 요인들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부정직함을 비롯해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저자는 인간 사회가 보다 낮게 좋게입니다.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의 잘못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적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과 사회가 아무리 추악하다 하더라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믿음 혹은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과 연민이 있기에 부정행위에 대한 저자의 혐오가 섬뜩하지만은 않다. 사랑과 연민으로 부정행위와 부정직함을 증오하고 혐오하자가 이 책의 기본적인 전제다. 그렇다면 방법은 이 책의 긴 이야기가 그 내용이다. 네, 옴기니 이경식. 네, 이렇게 해서요. 이 책을 모두 읽었는데 그 역자가 후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꽤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문 영역에 관련된 책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약간의 인식을 갖게 됐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여러분도 즐겁게 함께 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